BTS가 4년 만에 정격 귀환과 함께 발표한 앨범 타이틀 하나에 전 세계가 한국어 사전을 펼쳐들고 민속학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 브루클린의 스타벅스에서, 런던 소호의 빈티지 카페에서, 상파울루 빈민가의 작은 방에서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아리랑이라는 세 글자의 의미를 파헤치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BTS의 파급력이에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걸 넘어서서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한함과 희망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가 인류 역사상 또 있었나요? 비틀즈도 못했고, 마이클 잭슨도 못했던 일을 지금 한국의 7 청년이 해내고 있다는 게 소름이 돋지 않나요? 미국의 대표적인 리액션 채널인 왓챠가세이를 운영하는 두 흑인 형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BTS 컴백 소식 듣자마자 바로 한국 문화 특강에 들어갔어요. 그냥 노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리랑의 역사적 맥락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민중의 애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저항의 노래로서의 아리랑,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상징적 코드로서의 아리랑을 완벽하게 분석해냈거든요. 이게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진짜 학술적 수준의 리서치예요. 카메라 앞에서 한국어 발음 연습하는 모습 보면서 진심 눈물 날 뻔했어요.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한 음절 정성스럽게 따라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다. 이건 영혼의 외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 두 분이 아리랑과 블루스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찾아냈다는 점이에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노예제도라는 참혹한 억압 속에서 탄생시킨 블루스가 고통과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희망을 노래한 것처럼 한국의 아리랑 역시 수많은 외침과 침략, 분단과 전쟁이라는 민족적 트라우마를 견뎌내면서도 결국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회복 탄력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서적 동질감을 발견한 순간 두 분이 카메라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건 우리 조상들의 노래다. 한국은 멀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장면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거든요.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애가 발현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남미 전역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아르헨티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맞아요. 탱고죠. 그 애절하고 격정적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정서가 담긴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에서 방송 진행자들과 유명 유튜버들이 아리랑과 탱고의 정서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완전히 열광하고 있어요. 그들이 분석하길 탱고는 19세기 말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낯선 땅에서 느낀 고독과 향수, 그리움과 슬픔을 춤과 음악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아리랑 역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별과 그리움,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고요. 이 두 문화권이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면서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인 그리움과 회복을 같은 방식으로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인기 유튜버 페데 이카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남미권 최대 K-팝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올린 영상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리랑은 단어가 아니라 우주다예요. 25분짜리 영상 내내 아리랑이 품고 있는 다층적 의미 구조를 파헤치더라고요.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처지와 감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 부르면 축제의 노래가 되고, 슬플 때 부르면 애가가 되고, 힘들 때 부르면 위로가 되고, 희망을 품을 때 부르면 찬가가 되는 거죠. 이런 다면성이 바로 BTS가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거쳐 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분석이었어요. 군 복무라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7멤버가 팬들과의 이별, 그 이별 동안 각자가 겪었을 성장과 변화, 그리고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아리랑이라는 세 글자에 압축해서 담아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BTS가 아리랑을 처음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무대에 올린 게 2016년이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케이콘 무대였죠. 그때만 해도 BTS는 데뷔 3년 차였고 빌보드 핫백에도 못 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이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현란한 힙합 비트와 랩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으면서도 한국 전통 음악의 선율을 샘플링하고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부채춤과 탈춤의 동작을 안무에 녹여내면서 정체성을 지켜왔던 거죠. 그리고 그 초심이 8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음악 시장을 평정하고 돌아온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해외 음악 평론가들이 BTS의 이번 선택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화적 용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잖아요. 영어로 노래하고 서양 대중이 익숙한 멜로디와 리듬을 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서구화된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그런데 BTS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가장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승리인지 모르겠어요. 3월 20일 발매 예정인 이번 앨범은 총 14곡으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14곡이라는 건 요즘 스트리밍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수예요. 보통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10곡 내외로 앨범을 구성하는 걸 고려하면 BTS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팬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죠. 타이틀곡은 당연히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 버전일 거고 나머지 수록곡들도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 해금, 장구 같은 걸 현대적 프로덕션과 결합시킨 퓨전 사운드를 선보일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국악과 K-팝을 융합한 실험적 시도들이 있었지만 BTS가 하는 건 차원이 다를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악기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서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들만의 서사로 재구성할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컴백 전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무료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상징성이 엄청나잖아요. 조선왕조의 정문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이고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는 역사적 성지거든요. 그 공간에서 BTS가 현대, K-팝과 전통 국악의 하모니를 선보인다? 이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선언이에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거 보려고 벌써부터 항공권 예매 사이트 터뜨리고 있대요. 서울 시내 호텔들은 3월 예약이 이미 다 찼고 광화문 인근 숙소는 평소 가격의 3배로 뛰었어요. 아직 공연 날짜도 정확히 안 나왔는데 말이죠. 영국의 가디언지 기사 봤어요? 제목이 정말 자극적이더라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시대는 끝났다. BTS의 귀환이 팝 음악 지형을 다시 그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가디언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신중한 매체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쓴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기사 내용을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대략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였대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작은 나라 하나의 연간 GDP급이에요. 한 명의 아티스트가 투어 한 번으로 이 정도 경제 효과를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BTS의 아리랑 투어를 분석해보니까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를 가볍게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 투어 규모부터가 달라요. 5개 대륙 34개 도시에서 총 79회 공연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주로 북미와 유럽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BTS는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까지 거의 전 세계를 커버하는 진짜 월드 투어거든요. 각 도시마다 평균 23회 공연을 한다고 치면 회당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거고 총 관객 수는 400만 명이 넘을 거라는 추산이 나왔어요. 티켓 가격을 평균 30만 원으로 잡아도 티켓 판매 수익만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경제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BTS 콘서트가 열리는 도시는 말 그대로 마비가 돼요.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면서 호텔, 식당, 교통, 쇼핑, 관광점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2019년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때 런던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2일간의 공연으로 런던 시내 호텔 점유율이 98%까지 치솟았고 한인타운과 코리아타운 매출이 평소의 5배로 뛰었으며
대형 박물관이나 타워 브리지 같은 주요 관광지 방문객 중 한국 관련 굿즈를 착용한 사람들의 비율이 40%를 넘었대요. 단 이틀 만에 런던 경제에 주입된 돈이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 넘었다는 거죠. 이걸 79회 공연에 적용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이게 단순히 BTS라는 그룹만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 산업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BTS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한국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한국어 학원 등록률이 급증하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 매장에 줄이 서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해요.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스피로버 효과라고 하는데 BTS의 스피로버 효과는 이미 K-팝이라는 장르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전체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각국 정부들이 BTS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리 공연을 최소 5회 이상 해달라고 하이브에 러브콜을 보냈고, 독일 베를린 시장은 BTS 멤버들에게 명예 시민권을 수여하겠다는 제안을 했대요. 싱가포르 정부는 아예 동남아시아 투어의 허브를 싱가포르로 해달라면서 공연장, 대관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요. 한 나라의 정부가 아티스트 한 팀을 유치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나선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BTS는 이미 단순한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국가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자산이 된 거죠. 미국 쪽 반응은 더 재밌어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BTS 투어 유치를 위해 직접 서울을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방탄 멤버들에게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가 뭔지 아시죠? 전설적인 배우, 감독, 뮤지션들만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공간이요. 거기에 한국 아티스트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뉴욕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타임스퀘어에 BTS 전용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투어 기간 동안 맨해튼 일대를 BTS 위크로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시카고, 휴스턴, 시애틀 등 주요 도시들도 앞다투어 BTS 유치에 나서고 있고요. 이쯤 되면 이게 그냥 콘서트 투어가 아니라 외교 행사 수준이에요. 실제로 한국 외교부에서도 BTS 투어를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각 공연장마다 한국 전통문화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서 한국 방문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한인 2세들을 위한 문화 교류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래요. BTS 콘서트 하나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리랑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전 세계 수만 명의 관중이 한국어로 리랑 라 리요를 떼창하는 장면이 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앞에서, 런던 웸블리에서,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각기 다른 피부색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전통 민요를 부르는 광경을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진짜 소프트 파워거든요. 해외 팬들이 아리랑 가사를 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에 How to Sing Arirang 이런 식의 튜토리얼 영상이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발음 기호를 보면서 한 음절씩 따라하고 가사의 의미를 영어로 번역해서 외우고 심지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아리랑을 제대로 부르고 싶어서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라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게 BTS가 만들어낸 놀라운 현상이에요.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BTS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여러 번 나왔잖아요. 세종학당재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중 70% 이상이 BTS를 계기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응답했어요. 이번 아리랑 앨범과 투어는 그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킬 거예요.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미 해외 대학들의 한국학과 지원율이 치솟고 있대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들이 한국학 교수진을 확충하고 관련 강좌를 늘리고 있고,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장학금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있어요. BTS 한 팀이 한국학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BTS는 데뷔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팀이거든요. 2013년 데뷔 쇼케이스에서 랩몬스터즈금의 RM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우리는 한국의 힙합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밝혔었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빅3 기획사도 아닌 작은 회사 출신이, 그것도 아이돌이 무슨 힙합이냐고요. 하지만 이들은 입으로만 떠든 게 아니라 정말로 해냈어요. 한국의 사회 문제, 청년 세대의 고민, 정신건강 이슈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힙합이라는 장르로 풀어내면서 음악적 깊이를 인정받았고, 동시에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정체성을 지켰어요. 아이디오엘 뮤직비디오 봤죠? 한복과 현대, 패션의 크로스오버, 사물놀이 리듬과 일렉트로닉 비트의 결합, 궁궐과 네온사인의 대비 같은 거요. 그게 그냥 비주얼적인 효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인이다. 하지만 세계인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뮤직비디오 하나에도 철학이 있고 서사가 있는 거죠. 이런 깊이 있는 접근 방식이 전 세계 팬들을 지성적으로 자극한 거고, 단순히 춤과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BTS의 메시지와 가치관에 공감하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는 팬덤을 만들어낸 거예요. Love Yourself 시리즈도 그렇고 Map of the Soul 시리즈도 그렇고 BTS의 앨범은 항상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칼융의 심리학 이론을 차용해서 페르소나, 그림자, 자아의 개념을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시도예요. 일반적인 아이돌 앨범이 사랑 노래나 신나는 댄스곡 위주로 구성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죠. BTS는 음악을 통해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팬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아미들이 단순한 팬이 아니라 일종의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리랑이라는 선택도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4년의 공백은 BTS에게도 팬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멤버들은 각자 군복무라는 의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했을 테고, 팬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갈망과 그리움을 키워왔겠죠. 그 모든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아리랑인 거예요. 이별과 재회, 고난과 극복, 슬픔과 희망, 과거와 미래가 모두 녹아있는 노래니까요. 그리고 이건 비단 BTS와 팬들 사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역사와도 맞닿아 있어요. 수많은 침략과 분단을 겪으면서도 결국 일어서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된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아리랑의 서사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평론가들이 이번 앨범을 한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선언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계와 시대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문화적으로 강력한 서구 중심, 헤게모니 속에서 비서구권 국가들은 자기 전통과 뿌리를 점점 잊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BTS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세계화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수 민족이나 문화권 사람들한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면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소수 언어 사용자들이 BTS를 보면서 자기 모국어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았다는 사례가 무수히 많아요. 케냐의 스와힐리어 래퍼가 BTS에게 영감을 받아서 전통 음악과 힙합을 결합한 앨범을 냈고, 볼리비아의 원주민 뮤지션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고, 몽골의 전통악기 연주자가 현대 음악과의 퓨전을 시도하게 됐다는 이야기들이요. 이게 바로 BTS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에요. 단순히 음악 차트 1위하고 상 받고 돈 버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네스코가 BTS를 문화 다양성 특별대사로 임명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BTS는 이미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문화 외교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